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정유화학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이 기본적으로 180도 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피해를 입었던 섹터가 저희 바이든 때는 정유화학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임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저희 섹터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정유화학 섹터 모두 다 오버웨이트 의견이고 태양광까지도 오버웨이트 의견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IRA 세액공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연기관의 수요는 연장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26년까지 정유 업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SOE를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LNG 수출 확대라든지 중동과의 관계 회복 자체가 유가는 안정시키겠지만 가스 강세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NCC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의 공급 과잉은 단기에는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업체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탑픽은 유니드와 금호석유를 말씀드립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세액공제 조기 폐지 때문에 장기 성장성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공급 과잉 해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논의를 하기 전에 유가와 가스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55불을 찍고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60불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의 하단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60불 정도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EIA 전망을 보시면 왼쪽 그림인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가 2027년도에 정점을 찍고 2030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셰일 붐이 분지도 오래됐고요.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투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도에 원유 생산량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미국 독립계 E&P 업체들의 코멘트들을 보면 오른쪽 표인데요. 60불 이하까지 떨어지면 생산량이라든지 캐펙스를 모두 줄이겠다라는 언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55불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온 것도 이러한 코멘트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IEA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글로벌 석유 수요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600만 BD 정도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500만 BD밖에 안 줄어들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전기차 보급률이 둔화된 영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유가의 하단은 60불에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에너지 업체들에게 서베이를 한 결과인데요. 신규 유정의 BEP를 최근 들어서 60불 초중반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사우디의 재정 적자 규모도 지금 2021년 이후로 최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방어는 하겠지만 MS를 확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액션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가의 상단 같은 경우도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 피크아웃이 2027년도에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을 트럼프가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중동을 얼마 전에 지금 순방하면서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이런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부분들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희생할 부분들이 있긴 하죠. 유가가 60불 대니까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희생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향후에 그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좀 도모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러우 종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사우디 같은 이 원유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는 동맹국들이랑 계속 좀 이 협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6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과거 바이든 때와는 좀 다른 포인트죠.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와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증산 요청을 한 두세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MBS가 그걸 다 거절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러우 전쟁까지도 사실은 바이든 때문에 났다라는 얘기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이든 때와는 달리 트럼프 때는 유가 자체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범위는 60불에서 70불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에 대한 전망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가스에 대한 전망을 드릴 건데 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가스 가격은 미국의 천연가스 헨리허브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헨리허브 가격이 한 3.7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4불 이상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쌌습니다. 대부분 2불에서 3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은 생산하는 업체들은 적자를 내거나 BEP밖에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였는데 향후에는 4불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에 셰일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가 이미 늘어난 바가 있는데 최근 2022년부터는 대략 한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3-4배 정도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배터리 공장 혹은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전략도 리쇼어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등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천연가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는 가스 터빈의 수요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가 미국의 LNG 수출입니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이 LNG 수출을 확대하자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역량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에 쌓여있던 천연가스 재고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미국 헨리허브 가격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헨리허브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국면을 탈피하고 4불 이상까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댈러스 연준에서 에너지 업체들에게 서베이한 결과입니다. 헨리허브가 향후에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서베이를 돌린 결과인데요.
지금 현재 설문 당시가 4.1불이었다고 해요. 근데 1년 후, 2년 후, 5년 후 보시면 계속 좀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의 대부분은 LNG 수출 수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천연가스가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2000년 초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LNG 수출 수요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수 천연가스 수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좋았던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펼쳐질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을 해보면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 수출 수요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전 수요까지도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천연가스 수출 수요뿐만 아니라 이 발전 수요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천연가스 가격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미국이 20년 전에 전력 수요가 급증했던 구간이었습니다. 8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대략 한 20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었죠. 이 구간이 개인용 PC가 보급되던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화도 계속 좀 이뤄지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던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95년에서 2007년 대략 한 이 구간을 보시면 이때는 미국의 가스 발전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석탄 발전 수요도 같이 늘었지만 가스 발전 수요도 동시에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헨리허브 가격은 2불에서 10불까지 급등한 바가 있어요. 5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때와 비슷한 그림이 향후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유와 가스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가스와 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와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모든 수요 공급, 원가 등 변수 요인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가스 가격과 유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정유나 화학 업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커머디티 가격을 전망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기본으로 해서 정유 쪽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 같은 경우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2023년과 2024년도에 글로벌 정제 설비 증설이 꽤 많았습니다. 까만 점으로 보시는 게 순증설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때 지연됐던 증설들이 밀려오면서 23년도, 24년도의 증설이 꽤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지금 겪고 나서 올해 내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이 순증설 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포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순증설 데이터는 대략 한 작년 대비해서 64% 정도가 줄어드는 그림이고요. 특히나 작년도 하반기 때 가동된 설비들이 꽤 큰 설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나이지리아의 단고타라든지 쿠웨이트의 알주루 이런 설비들인데요. 이런 설비들이 이제는 거의 풀 가동에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비들에서 나오는 물량 부담들도 이제는 증분 자체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글로벌 공급 부담이 별로 없는 구간이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27년부터 30년까지는 정제설비 증설이 아예 없는 거의 전무한 그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트럼프의 정책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2029년까지는 내연기관의 수요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유 업황 자체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 미국의 석유 제품 재고가 이미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디젤 등경유 재고가 20년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6년까지 계속 떨어져서 아마 25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질지 않을까라고 EIA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재고가 낮을 수밖에 없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 설비 증설을 지난 몇 년 동안 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 계속 정제 설비 증설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도 정제 설비 증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제 설비 지으려면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짓고 나면 트럼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도 미국의 정제 설비 증설은 없었고 향후 4년 동안도 정제 설비 증설은 없고 오히려 설비 폐쇄만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기는 나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 설비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 정제 설비 가동률이 90%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궤적을 한번 보시면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고요. 밴드의 상단을 여러 번 터치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정제 설비가 최근 몇 년간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높으면 재고라도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재고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고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2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 내 석유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국 내에서도 쓸 물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휘발유 등경유 수출 추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 설비 기준으로 글로벌 넘버 2위를 하고 있어요. 넘버 2고요. 1등은 중국입니다. MS 마켓쉐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미국이 한 18% 정도 조금 넘고요. 중국이 19%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2위인데 지난 10년간을 보시면 쉐일 붐이 불면서 원가 우위를 누리니까 미국의 휘발유 등경유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권 들어오면서 리파이너리 증설은 없고 미국 경기는 계속 좋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등경유 수출 자체가 레벨 다운되기 시작을 했고요. 향후에 리파이너리 증설이 없고 오히려 폐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연 기간의 생명은 연장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미국의 휘발유나 등경유 수출 물량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2등하는 국가에서의 수출량이 줄어들면 나머지 지역의 수요 공급 밸런스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 다음에 1등하고 있는 중국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도 지난 10년 동안 추세적으로 늘어났었는데 이 순수출 데이터가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그림이 나타나냐면 중국이 에너지 자급 관점에서 전기차나 신재생을 육성을 하면서 이 기름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즈니스들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파이너리 증설도 지금은 캡을 딱 씌워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제 설비 증설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순수출 물량이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3년 동안 러우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 원유가 갈 곳이 없었죠. 그리고 이란 원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원유를 받아 써준 게 중국이랑 인도였어요. 특히나 이란 원유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왔었습니다. 심지어 10불에서 20불까지도 디스카운트 쳐서 왔었으니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중국의 정유업체들은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 23년도에 가동률을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업체들도 저렴한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를 쉽게 받아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동률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인데요. 추세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이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의 실제 생산량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 23년도에 가파르게 늘었다가 최근 1년 사이에 YY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제품의 수출 여력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은 아시아 내 공급 과잉, 글로벌 공급 과잉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글로벌 1, 2등 하는 국가들이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요 공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밌는 점은 지난 5월달 기준으로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거의 한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글로벌 5위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대비해서 좀 특이한 포인트는 앞서 보신 국가들은 거의 생산량이 10% 정도밖에 수출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파는 큰데 내수 수요가 작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국가에서 수출량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런 지역으로 물량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진도 좀 강해지고 수출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요 공급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원가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두바이 원유를 주로 사옵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두바이 원유에 의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동 원유 같은 경우가 보통은 사우디에서 발표하는 OSP라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이 두바이 벤치마크에다가 OSP라는 걸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서 저희가 원유를 사오게 되는데요. 이 OSP라는 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벤치마크에 붙이는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우디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시장 상황을 봐서 잘 안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이 OSP를 크게 내려주고요. 잘 팔릴 것 같다 싶으면 크게 올립니다. 그게 이제 OSP라는 개념인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가 났을 때는 이 OSP가 마이너스가 크게 났었죠. 마이너스 8불까지 갔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거로 보여지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서 팔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이 났던 시기죠. 러시아 원유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사우디 원유가 잘 팔릴 걸로 예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OSP를 더 높게 붙여서 팔았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SP라는 게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지난 한 2년 동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 원유를 팔았던 국면인데 최근 들어 보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지금 완화되는 국면들이 최근 3개월 사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OSP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OSP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캐나다 원유 때문입니다. 이 캐나다 원유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생산되는 원유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작년 4월부터 이 에드먼턴에서 밴쿠버로 가는 파이프라인, TMX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항구 쪽으로 지금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항구 밴쿠버 항구를 통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도 지금 캐나다 원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불과 최근 1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아시아에서 중동이 압도적인 MS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원유랑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기존의 사우디의 스탠스가 MS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MS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OSP라고 불리는 프리미엄을 조금씩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이 OSP라는 이 프리미엄 요인들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에 OSP가 나오진 않았는데 7월 달에 OSP가 아마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할 거라는 뉴스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아마 한 4년, 5년 내 최저치까지 OSP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사올 때 붙이는 프리미엄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원가 부담이 뭐 6개월 내 최저 혹은 4, 5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유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원가의 부담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스프레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로 OSP를 감안하지 않은 그냥 스팟 스프레드만 보시더라도 왼쪽 그림인데요. 정제 마진이 지금 10불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과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경유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경제 마진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유 사업
쪽에 정유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유업체들이 화학 비즈니스도 합니다. 이 정유업체의 화학 비즈니스 중에 가장 핵심이 PX인데요. PX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글로벌 증설이 없었고요. 25년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전무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담이 없고요. 최근 들어서 마진을 보시더라도 뚜렷하게 조금 회복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간 이 PX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PX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석유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가와 가스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복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기반으로 한 NCC 설비를 돌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에서 기반한 에탄을 바탕으로 ECC라는 설비를 돌립니다. 원재료가 서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유가와 가스 가격에 따라서 ECC와 NCC의 경쟁력이 서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을 한번 보시면 그림인데요. 한국의 에틸렌 제조 원가가 미국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낮았지만 유가는 굉장히 높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유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화학업체들은 원가 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국면이 항상 유지가 되느냐라고 보면 사실 이것도 사이클입니다. 과거 2000년 초반에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2000년 초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0년부터 대략 한 2007년, 2008년까지 10년 구간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구간에서는 한국의 에틸렌 제조 원가가 훨씬 더 쌌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던 구간이었고 이 구간에 가스 발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헨리허브 가격이 2불에서 10불까지 올라가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ECC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사실 NCC의 전성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림이 다시 도래할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서 제가 그 논리를 말씀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ECC와 NCC 간의 경쟁력이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디케이터로 뭘 보시면 되냐면 오일 앤 가스 레이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 앤 가스 레이셔가 낮으면 낮을수록 NCC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시면 15배에서 10배 정도 정도 되는 구간에 이 ECC와 NCC의 경쟁력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일 앤 가스 레이셔를 비교를 해보시고 15배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NCC 업체들의 경쟁력이 ECC 대비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C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ECC의 경쟁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증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증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가 수출량이 늘어났죠. 이 물량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라고 보면 원래는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지역으로 갑니다. USMCA 때문에 관세가 없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쉽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멕시코나 캐나다 쪽으로 이 물량들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 물량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23년과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중국향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24년도에는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국가별로 따졌을 때 1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화학 업체들이 경쟁력이 좋으면 미국이 만들어내는 화학 제품들이 아시아까지 유입되면서 우리 업체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 물량들도 더 이상 세게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조금씩 가동률을 올려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조금씩 트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 화학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 3년 동안에는 아시아 내에서도 원가 경쟁력이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 정유 업체들, 화학업체들이 받아 쓴 원유 가격입니다. 원래는 이 러시아 원유와 이 두바이 원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22년 러우 전쟁이 나면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원유 대비 두바이 원유 대비해서 러시아 원유 가격이 많게는 20불, 적게는 10불 정도까지도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유업체들도 수혜를 봤던 거고 화학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란산 원유는 주로 말레이시아를 우회해서 들어오거든요. 22년부터 보시면 이 말레이시아산 원유와 사우디산 원유 가격 차이도 20불이 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아시아 내에서는 경쟁력이 없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다운스트림도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오퍼레이팅 능력도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나쁘지 않은데 지난 3년 동안은 사실은 이 원가 구조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가동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가 싸움입니다. 원가가 싸면 사실 당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원가도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밀렸는데 업황까지도 나빠져 버리니까 우리가 한계 생산자가 제일 먼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동률이 가장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동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수년간을 보시면 업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균적으로 롯데케미칼의 가동률은 90% 이상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러우 전쟁이 나고 난 이후부터를 한번 보시면 평균 가동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중국 대비해서도 원가 구조가 밀리니까 먼저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동률이 90% 이상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평균적으로. 최근 3년 사이에는 10%포인트 이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NCC 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아시아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졌었고 미국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워낙 떨어졌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러한 구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반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낮아졌던 가동률들은 조금씩 회복될 수 있고 조금씩 버텨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증설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에틸렌 증설은 6% 정도 27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올해 내년도도 증설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NCC 업체들이 조금씩 숨통을 트일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씩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프로필렌을 보시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도 증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증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체인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NCC 업체들은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 상승폭, 주가의 상승폭이나 업황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이 기초유분을 받아 쓰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받아 쓰는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왼쪽에서 보시는 SBR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 동안 설비 폐쇄만 있었고 앞으로 증설이 없죠. 이걸 하고 있는 업체가 금호석유와 LG화학인데 실제로 이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고무사업부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마진율이 6%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NCC 업체들이랑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SBR 같은 제품들은 원재료는 공급 과잉인데 제품의 증설은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업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ABS 같은 경우도 지난 한 2, 3년 동안 증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ABS가 자동차나 가전 쪽에 쓰이는 화학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 워낙 강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ABS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증설을 보더라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ABS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SBR이라든지 ABS 같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화학 제품 내에서는 선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금호석유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화학을 다운스트림 업체 중에서 긍정적인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OL의 샤인 프로젝트가 27년도에 예정돼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봐도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의 마지막 추천 종목인데요. 칼륨 쪽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칼륨계 비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염화칼륨이에요. 칼륨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공급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수요 같은 경우는 비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륨의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염화칼륨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칼륨이나 탄산칼륨을 만드는 업체가 유니드라는 업체입니다. 이 유니드의 사업 구조, 그러니까 탄산칼륨이나 염화칼륨은 글로벌 과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것만큼 거의 대부분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니드 이 본업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탄산칼륨이나 가성칼륨은 탄소 포집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45Q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가 유지되는 걸로 결정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상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탄소 포집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가성칼륨이나 탄산칼륨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유니드의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그림에서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소를 지을 때 건설 비용을 한번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킬로와트당 820불 정도 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2,4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3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가스발전소 건설 비용이 늘었냐라고 하면 최근에 터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EPC 비용도 올랐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스발전소 건설 비용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수적이고요. 천연가스 발전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설비의 이용률은 올라올 수 있겠지만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는 제약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터빈까지,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부품이 지금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부품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가스 발전소가 역할을 해주긴 하겠지만 폭발적으로 이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받는 게 원전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근데 원전은 사실 SMR 같은 경우는 조금 멀죠. 29년, 30년까지 저희가 좀 타임라인은 멀게 봐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태양광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테라의 CEO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장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태양광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IRA 세제 개편안에서 AMPC 조기 일몰 자체가 1년밖에 당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생산하는 업체들은 AMPC를 2032년까지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FOC 규정이라고 해서 중국 지분이 들어간 설비에 대해서는
이 AMPC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 태양광 모듈 설비 중에서 대략 한 40% 정도가 중국 지분이 들어간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비들이 가파르게 최근 들어서 지어지면서 미국 내의 모듈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갔었는데요. 이 설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급 과잉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RA 세제 개편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스 발전 수요가 당장 빠르게 공급을 메이크업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태양광의 수요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AMPC 수치가 3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FOC 규정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수치 못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태양광 이 수직 계열화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광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SO일이 정유주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학 안에서는 유니드와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이 두 개 종목이 탑픽이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